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또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 얘기 조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 바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번 총선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후속 보도가 지금 나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를 취재한 박형광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지난 단독 보도 이후에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추석 연휴도 바빴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하루도 쉰 날이 없고, 아하.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진 취재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했어요, 그러면? 부담스럽다, 그 말씀.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관심을 주시니까 굉장히 기자로서는 영광스러운 네. 취재였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만큼 많이 부담이 있었다. 예. 취재를 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뭐 보통 취재가 그쵸. 아니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이번 경우에는 취재원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말고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입니다.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때 공천부터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추가로 좀 제기한 상황인데 일단은 뒷받침할 증거로 지난 기사에서 MC로 등장한 이제 이름이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입니다. 음성 파일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요거 먼저 일단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아침에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그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하고, 직접 해봐가지고.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그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그래.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거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2022년도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좀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네.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보궐선거 공천이 발표나기 바로 직전 날 그렇죠. 공천 발표는 5월 10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통화한 내용인데 예. 그 전에 이미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될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도 뭐 발표된 바가 없었는데 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초반부에 보면 인테리어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후보 사무실이니까 지금은 본선 후보 사무실로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이 지금 녹취 파일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내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행사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빨리 본선 후보 사무실로 인테리어를 바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게 개소식 뭐 후보 사무실 바꿔라 그쵸. 이걸로 지금 예, 맞습니다. 보이죠, 그죠? 음성 파일을 잠깐 들어보면 일단은 당시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2명이 아마 대통령을 위시해서 김영선 전 의원 아닌 다른 후보를 좀 공천하도록 공관위에 압력했다. 네. 이런 주장도 나와요. 맞습니다. 아마 그때 공관위 상황하고 맥락이 비슷한 겁니까?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YC와 KC 그 윤핵관이라고 소위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던 두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이 두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 소위 말해서 네. 낙점한 후보가 따로 있었다.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기사에도 담았는데 지금 현역인 김종량 의원 예. 이 당시에 이 두 분이 미인 분이었다. 그때 밀었던 후보다. 네, 지금 이제 의창구에서 또 당선이 되셨죠, 네, 이번에. 지금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밀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김종량 후보가 처음에 거론된 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정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공관위 압력을 넣었는지 두 네. 윤핵관이 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으나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걸 뒤집었다. 네. 김영선 후보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녹음 내용은 공천 발표가 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그 전에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갑자기 네. 창원까지 의창까지 내려와서 받는다.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는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고 인테리어 좀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또 그리고 윤핵관들이 어떤 밀던 후보는 떨어졌다.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이 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5월 9일, 5월 10일 그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전에 취임식 있었죠. 그렇죠. 네. 명태균 씨 부부도 초대가 됐고 명 씨가 말했듯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됩니다. 아마 명 씨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 파일 좀 더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천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문구가.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자, 대통령 취임식 그날이죠. 5월 9일. 방금 들으신 거는 그 전날이에요. 아, 전날. 예, 예. 5월 9일. 아까 예. 전에 처음 들었던 녹음 파일은 5월 9일 오전 10시 예. 17분. 예. 지금 들으신 오후던데요? 거는 오후입니다. 오후. 예. 예.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태균 씨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보면은 현수막 다시 좀 문구 신경 써라. 그러니까 저 내용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동시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선거 캠프를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했다라는 네.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게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건가요? 엄청 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고향에서 재선을 하셨어요. 2번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창원 분이 아니세요. 거창 사람이죠. 창원하고 분이세요. 거창 다른데. 그래서 아예 연고도 없고 아무 지역 연고가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그리고 이게 18대 국회 때 네.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계속 낙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물 정치인이다, 끝난 건데.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본인의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을 했지만 이게 명태균 씨는 사전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선도
본인이 미리 현수막 달고 인테리어 하라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보도에서 22대 국회 총선거 당시에도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공천 컷오프 사실을 알고 김해 갑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거, 이것을 주도했던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 해당 음성 파일도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거 썼어요? 예,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그거 아,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이 말을 합니다. 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예. 이 말씀 설명 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밀도 높게 취재를 해왔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 예, 근데 아직 모든 걸 다 드러내진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김 여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네.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다라는 정황도 또 증언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사람이 좀 꾸며냈을 가능성 없습니까, 명태균 이제 씨가? 물론 그럴 가능성도 과장이 있죠. 있거나? 예, 물론 내가 아는데 예, 이렇게. 예.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과 정황들을 보면은 좀 정치 브로커 같은 네. 느낌의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전화한 것, 뭐 김건희 여사 전화한 것을 들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던 네. 분들이고 아하. 만약에 정말 그걸 꾸며냈다면 조작을 한 거겠죠. 예, 조작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알기 힘듭니다. 네. 알기 힘든데 정말 알 수 없는 네. 내용을 본인만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이 말씀인데 네. 어떤 사람입니까, 명태균 씨? 네, 자꾸 저런 말들 했던 거는 어떤 사람이길래? 예, 이게 더 방금 중요한 것 말씀드린 같아요. 것처럼 뭐 한간에는 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네. 있잖아요. 뭐 역술가다. 역술인이다, 예, 네. 무슨 도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 역술인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약간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력, 직관력 이런 게 좀 강하신 분이다. 예지력이요? 아, 예, 예. 직관력이 좀 강하시다, 예지력이 강하시다 이렇게 좀 같은 평가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치 브로커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좀 과거에는 광고 회사를 좀 운영하셨고 이제 뭐 현재 지금까지는 좀 여론조사 업체를 좀 운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 조사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계기로 정치인에게 접근을 해서 좀 인연을 쌓고 그러는 좀 행태를 좀 보이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PNR이라는 있을 것 여론조사 회사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말 다른 네, PNR은 자기가 관계가 공무- 없습니다. 관계 PNR은 없으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직한 회사라고. 아, 예, 죄송해요. 예. 근데 항상 이제 PNR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잘못 보도가 알려진 되고 것 알려진 같다. 거죠. 예. 예. 자, 김영선 전 의원한테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사에 좀 담긴 했는데 네. 아마 기사를 많이 본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이번에 서버가 너무 예. 많이 울리면서 지금도 예, 지금 다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열리지가 않고 있는데 예. 그 이제 그 둘의 관계를 가까이서 봤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예. 따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쌍욕을 할 수 그러니까 있을 정도 했다. 아, 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과 회의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면.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가 헤드, 그러니까 상석에 앉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옆에 앉았다. 아, 야, 이거 예,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이게 네. 증언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어. 너 뭐 모르잖아. 뭐 요렇게 예, 예. 이런 관계였다. 그래서 어떤 그 주변의 평가에 따르면 그 둘은 뒤바뀐 주종 관계였다. 그렇게 보였다. 예.
라는 겁니다. 네. 자,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지난 14일입니다. 본인의 SNS에 이소부와 우리가 해와 바람 알 겁니다.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바람. 해와 바람. 해는 이제 따뜻함을 주고 바람은 바람을 시원함을 준다. 뭐 이런 의미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진행자님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바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인 거잖아요. 해석이 좀 필요하고 네. 바람을 선택했을 때 그 이제 나그네가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옷을 벗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네. 근데 바꿔 말하면 명태균 씨의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회를 쬐줬으면 나는 옷을 벗었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옷을 벗는다라는 얘기가 더 많은 걸 내가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좀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까. 예. 저는 대통령실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네, 네. 자, 또 오늘 또 다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의원 또 BA 의원이죠. 예, 지난 2월 29일입니다. 모 사찰이죠. 칠불사라는 사찰에서 모종의 회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먼저 좀 바로 잡으면 네. 그 진행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처음 기사에 A, B 의원이 등장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A 의원이다라고 본인은 밝혔죠. 어떤 A인가 B입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B B입니다. 의원이군요. B입니다. 예, B B라서 의원이고. 오해가 좀 예, 있었던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게 네 분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 이준석 의원 그리고 A 의원 이렇게 네 분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칠불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네. 어떤 모종의 거래를 그러니까 거래 시도가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으니 네. 이거를 제공하고 폭로하겠다라는 제안과 함께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순번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걸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취재된 내용에서 좀 더 보강 취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A 의원, 이 A 의원이 기자회견문 초안문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네. 다만 합의가 최종적으로 안 돼서 네. 텔레그램 같은 것을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최종 합의가 비례 순번이었던 건가요? 1번이냐, 3번이냐, 뭐 5번이냐?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제 비례대표 몇 번을 주느냐의 문제 때문에 협상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 혹은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기자회견까지 이어질 만큼의 내용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부분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1번을 요구했을 때 이준석 대표께서 거절을 했고 그리고 3번까지 요구를 했다라고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양양자 전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에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딱 잘라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내가 딱 잘라 잘랐다. 말했다. 예.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예. 그렇죠. 당시 그 한 명이 더 들어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개혁신당 과제들이 있었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은데요. 당시 현역 의원이 4분이셨는데 5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렇죠. TV 토론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이 나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20억 넘게 차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예. 한 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자, 그만큼 중요했지만 뭔가 의견이 최종적으로 합치가 안 됐고 또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반대했다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된 SNS,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를 만약에 확보를 했다면 총선 과정에서 얘기를 하거나 터뜨렸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진짜 저만의 해석인데 네.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텔레그램이 좀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네.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텔레그램을 공개하더라도 네.
크게 개혁신당한테 이득이 될 건 없다. 예, 그 당시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그 윤석열 정부에 있었고 여당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잘라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거 아닌가. 아. 예, 혹시 한동훈 위원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추측입니다. 예. 자, 국민들 참 많은 또 언론들이 우리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를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또 다들 뭐 평론가들도 어떻게 이걸 알고 오늘 19일 오늘 새벽 몇 시에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이게 취재한 네. 기자잖아요. 이 파장을 어떻게 어,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저는 제가 취재한 대로 기사를 썼고 네. 앞으로의 흘러가는 과정은 뭐 이제 주권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예, 거기에 맞춰서 좀 정치인분들께서 그렇죠. 예,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나 네. 또 평론가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얘기 보면 후속 보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맛배기만 보여줬다는 느낌. 뭐 증거는 뭐 보여주셨지만 후속 보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저희는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라미식 전술로 네. 그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서 그 상황과 타이밍에 맞는 기사를 계속해서 낼 거다. 네, 네, 취재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다. 예, 아직까지 남아있는 취재 포인트도 많고 예, 취재할 거리도 많다. 취재할 아니, 거리도 보도할 많고, 거리도 많다. 보도할 예, 거리도 많고. 예. 또 지금 보면 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을 확보했는지 본인들이 취재한 거 공개하겠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 저도 것 왜 그런 같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경쟁이 또 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어떻습니까? 경쟁은 뭐 좋은 경쟁이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또 추가로 후속 보도를 좀 한다면 그때도 저희 뉴스 인사이다 나와서 좀 네, 말씀을 좀 그러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공개가 됐는데 다운이 돼버렸어요. 네, 서버가. 그래서 서버 네. 다운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아마 오늘 여기서 들어와서 내용을 좀 확인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번째 뭐 보도고 후속 보도 2탄, 3탄, 4탄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오후에 아니면 또 며칠간 계속 이게 또 일면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박형강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예, 다음 또 후속 보도 있을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 민심 원래 우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 중심으로 추석 또 명절 연휴 얘기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도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피곤해 보여요. 김대 평론가는. 연휴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모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일하는 모드로 잘 안 돌아오죠. 예. 네. 피곤합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고. 늘 같은 표정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자, 피곤해 우리 보이시고. 박영식 에디터도 깔끔하네요. 오늘. 아니 뭐 근데 저는 깔끔해요. 맛있는 거 먹고 디룩디룩 살찌면서 보냈고 다른 네. 추석 때보다 좀 사실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추석 명절에 이 밥상 민심을 확인하는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예. 딱히 뭐 의견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음흠. 네 아무튼 험난한 이 분위기를 다들 감지하셨는지 그죠. 가족이나 친구분들 다 의견이 비슷해가지고요. 정치 이슈, 정치 얘기를 하면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좀 전에 저희 단독 보도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묻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떻게 어떤 내용이냐. 사실은 그 내용이 뭐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보도된 거를 심층 취재를 한 내용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네. 애초에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평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인근에 있는 이제 호사가들, 뭐 대단히 많은 추측과 예. 추정과 예. 뭐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전에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의 그러한 내용들에 거의 이제 들어맞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네.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예.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근데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도 재보궐선거입니다만은 그 당시 2022년은 지방선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재보궐선거 공천을 한 것도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였다라는 거지만 지방선거 공천도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였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특별히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 간에 무슨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분만 챙겨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을 하고 이런 일들을 재보궐선거 때 했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 이제 지난해 총선에도 했다라고 네. 할 이번 때 총선에. 이번 총선에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그때는 힘이 더 있을 때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이 그때는 안 했을까 이런 의심이 그렇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은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뉴스토마토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언론일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취재나 이런 보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 내용인 거고 최근에 좀 이따 지지율 얘기하겠지만 네. 최근에 보수 지지층도 김건희 여사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한참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추석 연휴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언론 노출을 확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또 언론 노출에 나온 모습들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엮여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도 관련해 가지고 곤란해질 인물들은 다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물론 녹취록의 주인공인 명태균 씨라는 인물도 대통령실과의 실제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명태균 본인도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실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준석 의원은 지금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고 본인이 거기에 일단은 개입이 됐었다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의원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벌써 언급이 됐고 명태균 씨 본인이 뭐 SNS에 올려가지고 어떤 인물이라고 이미 공개를 해버렸기 얘기를 때문에.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관련 인물들이 실제 뉴스토마토의 첫 번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사태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들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특히 이준석 의원은 좀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언이었다, 선의가 담겨 있는 조언이었다라든지 그 공천 개입은 좀 애매하다 이런 표현이 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등장했을까를 보면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혹은 이준석 의원 개인을 포함해서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비대위원장들을 포함해서 대표의 역할을 했던 모든 분들이 만약에 이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을 알고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다수가 그렇죠. 어려워질 수 있는 뉘앙스예요. 상황이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뭐 이건 공천 개입을 하게 되면 범죄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로 징역 2년을 받았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도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예, 더한 광범위하게 상황이잖아요. 지금 더한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부분인데 네.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SNS에 바로 입장을 바로 올렸나요? 올렸더라고요. 바로 또 올렸군요. 그래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에 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또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선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입장이 나온 걸 보면 관련된 인물들에게 이제 다각도로 취재가 될 텐데 네. 그분들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김민하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뉴스토마토 이외에도 다른 여타 많이 나올 것 언론사에서 같아요. 이미
근거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추가적인 보도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번 총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나온 보도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그럼 그렇죠. 공천 어떻게 한 거냐. 예, 그 얘기 나오면 뭐 할 말이 이제 없어져. 뭐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알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아니 그게 별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도 범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범죄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법도 네. 법인데 네. 정치적으로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주호 변호사니까 법 얘기를 이제 많이 법 얘기를 더. 예, 법이지만 예. 저는 이제 법도 법이지만은 정치적으로 봐도 이게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알았지만 내가 그때는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는 말 안 하고 그냥 난 동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일이 있었긴 했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고 네. 이게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 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보수 지지층 내에서 네. 윤석열 정권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수 지지층 내에서. 근데 그랬던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다라는 그렇죠. 캐릭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받은 건데 네. 이게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 요런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어떤 시기에는 한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장 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중에 하나다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대선 때고 네.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한편이었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 결국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걸 막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됐지만 마치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막은 것 그렇죠. 같아요. 마치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예. 마치 한동훈 대표가 막은 것처럼 얘기가 이상해져요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보여요.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텐데 한동훈 대 이준석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죠. 누가 누구 편이냐에 대해서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래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이상해지면은 네. 이준석과 김건희 여사가 한 편이었던 거야 정치적으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준석 의원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렇죠. 팩트도 팩트지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는데 맥락은 그래요. 그냥 그 비례대표는 1번 아니다. 그거만 지금 얘기를 사실이 확인해 아니다. 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보도한 건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이외의 것들을 네. 더 기자들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답변을 들어봐야 특히 되겠죠. 보궐선거요. 그렇죠. 2022년도 보궐선거, 예.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 지역 보궐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네. 또 아무튼 지방선거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현재 일기까지 모든 관련자들에게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실제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하고 2박 3일 7불사에 머물렀다고 하는 네. 이분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함께 돌아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사 언급을 직접 했고 네. 여사 언급을 직접 했다라는 것은 공천 개입 의혹을 그 명태균 씨가 발설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충분히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함께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명태균 같이 씨의 봐야 주장이 된다. 사실이라는 맞다면. 전제하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해가지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일단 이게 우선시 돼가지고 본질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아마 우리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후속 취재나 보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다른 또 매체라든지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국정운영 지지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20% 나왔던가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국정 지지도는 20% 잘하고 있다고요. 부정이 70% 나왔습니다. 긍정은 이전 조사보다 3%포인트 빠졌고 부정은 이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도
이 코어 지지층이었는데 무너졌고 70대가 긍정이 37%고요. 네. 70대 이상 연령대가요. 예. 긍정이 37%, 부정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서 지금 부정 지지도가 높고 지역별로 봐도 영남이 계속 부정층이 긍정층보다 많습니다. 대구 경북이 긍정이 35고 부정이 57이고요. 네. 부산이요. 심지어 긍정이 22%고 부정이 68인데요. 아, 부산이요. 이게 어느 지역과 동률이냐면 서울하고 동률입니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같아졌다. 서울이 긍정 21, 부정 68인데 부울경에서 긍정 22, 부정 68이고요.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 부울경 압승을 거둔 곳은 국민의힘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면 예.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응답층의 표집 성향이 보수가 좀 더 많다. 즉 네. 298, 보수 298, 진보 269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면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좀 더 많이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요. 보수층이 빠졌다고 하면 예. 사실상 10%포인트로 떨어질 그 위기였었다고 부분이죠. 봐도 보수가 더 포집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20%다. 더 네. 떨어졌거든요. 3% 예. 지지난주에 비해서. 리얼미터도 지금 역대 최저치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예상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지지율과 관련돼서 네. 이걸 발목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관계 계속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이 뭐랄까 회복을 못 시키게 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 지금 의료 대란 문제. 네. 이게 추석 직전까지 안 풀렸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추석 직전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소위 말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네.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가동이 안 되는 게 할 말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출범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출범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상대편으로 넘기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됐죠. 예. 왜냐하면은 그 직전에 대정부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이제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의료 대란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기대합니까? 네. 그러니까는 가령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의료 개혁을 해야 되겠기에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네. 정말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죄송스럽고 저희가 이런 대책을 많이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협조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모드였으면 그래도 보수층에서 그래도 좀 참아보자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참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떡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옵니다만 보수 지지층 내에서 특히 TK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문제제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문제제기의 핵심 중에 왜 김건희 여사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뭔가 맺고 끊는 게 분명치 않느냐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올백 수수 문제도 그렇고 검찰이 손방망이를 일관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배포를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포대교에 마포대교. 이제 김건희 예. 여사가 있는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금 영부인인지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의 그 네. 여당에서도 그런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지금 쭉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본 보수 유권자층은 여전히 대통령의 태도는 그대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층이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추석 연휴를 다 지났잖아요. 네. 추석 연휴 때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들 나누셨습니까? 병원 못 가서 죽겠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을 얘기겠죠. 하시고 대부분 그 얘기죠. 고령층이 그런 말씀 꺼내시면은 이제 중장년층 내지는 젊은층이 거 봐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면 이제 보수층이 또 답답하고 이번 주에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 아마 쉬는 날이 있었으니까는 잘 안 나오고 할 텐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네.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서 상당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이게 뭔가 다른 어떤 뭐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쭉 갈 겁니다. 아마. 계속 그래 갈 것이다. 뭐 지지도의 예. 문제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이 집권 3년 차가 됐고 중반이 됐는데 이 정도의 지지도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적이잖아요. 네. 이 정도의 성적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의 말씀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또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발표에 신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항상 문제를 덮거나 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저희가 오늘 단독 보도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의료 대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졌으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 예. 이걸 지켜보시거든요. 아니 실수를 다 할 수 있고 문제는 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직면하느냐.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직면을 하지 않고 피하거나 덮거나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수사하거나 이래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서 이 문제는 여전하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네. 공천 개입 의혹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봐야 같습니다. 되겠죠. 자, MBC 여론조사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보면 대통령 남은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데 박영식 네. 에디터가 요 결과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은 31%였고요. 부정적 전망,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64%였습니다. 이 코리아 리서치가 MBC 여론조사하고 함께한 국정 운영 기대감 조사는 이번 조사 직전은 2023년 9월에 물어봤거든요. 예. 1년 전에 재확인, 1년 만에 재확인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응답이 11%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빠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42%, 그러니까 작년 9월에는 4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1%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런 걸 보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10%가 가버리면 뭐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국정 운영 10%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매우 보여요. 높다. 왜냐하면 예. 보수 언론 태도를 보면은 네. 어쨌든 20%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지율이 어떤 딱 여론- 20% 갤럽으로는 그렇죠. 20%죠. 어떤 여론조사든지 간에 지금 20%대가 딱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 10%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네. 보수 언론들 보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늘 사설을 썼습니다. 20%다 지지율이. 네.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차려라. 20%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죠. 여기서 네. 더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뭐가 되냐 이게. 네. 지금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고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설을 또 썼는데 네. 그런 태도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MBC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더라도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만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좀 상황이 변화하거나 대통령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면은 네.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미 지금 앞으로 잘 될 거냐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네. 잘 될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 이미 많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오늘 조선일보나 이런 데 일면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지금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의료 대란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 예.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의료계가 합심해서 의료 대란을 이겨냈다. 왜 이겨냈느냐? 추석이 고비였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 뭐 누가 그렇게 크게 큰 그건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누가 보세요. 사망에 이르거나 뭐 이러지 네. 않았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근데 많은 사실 보도가 됐지만은 예를 들면 임산부가 네. 뭐 계속 뺑뺑이를 돌고 뭐 누가 다쳤는데 절단 그쵸, 뭐 환자라든지 등등 뉴스가 너무 있지 않습니까?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아 우리 이겨냈다 이런 분위기면 네. 여전히 국민들은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대를 못하고 의료 대란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한동훈 대표 분명히 이 뭐 의정 갈등 이거 해소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연휴 기간 동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일을 DJ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보셨습니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 분위기 바꾸지 않으면은 10%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면. 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떤 병명인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처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단을 못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진단을 완전히 잘못해가지고요. 처방도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서 응급 의료 상태가 마치 정상이라는 듯이 발표하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뜨악했고요. 네. 이 외교 매체 디플로매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을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 이 외교 전문 매체가 분석을 했어요. 네 가지였습니다. 의사 파업, 민주당과 건설적이지 않은 대립, 대북 관계 관리 실패, 윤 대통령의 미디어 탄압. 이 네 가지 다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 많아요. 전문가들 물어보면은 뭐 네 가지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게 국가기관을 사유화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거부한다든지 김건희 여사 각종 문제가 여전히 한 번도 풀린 적이 없다라든지 그렇죠. 역사와 헌법을 훼손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진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진단을 잘못하니까 당연히 처방이 안 나오겠죠.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좀 전에 말씀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사실 안 좋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폭행보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추석 때도 그랬고요. 긍정적으로 지지율에 반영이 될까요? 전혀입니까? 전혀? 긍정적으로 전혀 어떤 성향의 네. 유권자층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시점도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는 그러한 시점에 이렇게 광폭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네.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닙니까? 예. 당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2심 판결 판결문을 나왔었죠. 입수한 그리고 예. 어차피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을 내용을 막 보도를 해요, 신문들이. 네. 보도를 쭉 했는데 연휴 직전에 그리고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또 보도를 하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야,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방조가 걸릴 수밖에 없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분명히 권오수 전 회장과 그 일당들과 뭐 이 쩐주라고 하는 손모 씨 등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뭐 권오수 전 회장의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권오수 전 회장의 의사대로 이 계좌를 운영한 것이다. 즉 이 증권사 이 직원의 1인 매매에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대목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인데 그러면 당장 오늘 신문이 뭐라고 나오냐? 예. 신임 검찰총장은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이 질문이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한복 입고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뭐 이 마포대교를 점검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게 무슨 행보냐 의문을 갖거든요. 지지율에 전혀 긍정적일 수가 없다. 이 와중에 체코 오늘부터 대통령 부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공식 방문. 지지율 회복에 좀 도움이 될까요? 원래 같으면 이런데 해외에 갔다 오면 네. 사실은 뭐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몇 조가 걸려 있다고 하니까 네.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나 의문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통상적으로 지지도가 반등하기도 하니까요. 올라가죠.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 올라가죠. 다들 예. 그래 왔으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같은 질문을 소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코 순방 관련된 보도가 많은 분들에게 소구될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오늘자 뉴스토마토 보도가 더 화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 관련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지는 여권 쪽 패널 분들이 온갖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이 주제를 안 다루겠습니까? 다루겠죠. 다 질문 받고 네. 답변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체코 순방 가셔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당연히 이 보도가 관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의 효과라는 것이 보면 상당 부분 어쨌든 영업사원 1호로서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한다는 거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지지층들이 다소 이완돼 있던 게 규합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 4% 5% 긍정적으로 이렇게 국정 지지도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올라가더라도 1, 2% 정도의 반등일 거고요. 아주 큰 폭의 효과를 누리진 못할 것이다. 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카드 이 원전 원전 카드. 수주, 네. 체코 원전 수주. 네, 이거는 지난번에 한 2차례 정도 써먹었습니다. 이게 아,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써먹고 한동훈 대표가 되는 전당대회 때 막 동네 플랜카드 걸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봤어요. 그때도 네. 한번 써먹고 지금 또 써먹는데 이게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고 이 얘기의 논리적인 귀결은 아마도 정치적인 귀결은 전 정권 탓하는 거예요. 전 정권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경제가 많이 망가졌는데 내가 살렸다 이 얘기로 가는 건데 이게 결국은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 정권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좋은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위기에 대한 효과가 크지 인식을 않다. 잘못하고 있는 게 아하.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총선 전에 그 대통령이 방문해야 될 국가 중에 독일 국빈 방문 네. 일정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를 맞습니다. 해버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예. 왜 그랬습니까? 선거를 목전에 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지지율이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체코 순방을 간다는 것은 이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 내부 판단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판단도 지금. 근데 이게 지지율과 관련된 사안이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예, 예. 갔다 와서 한동훈 대표랑 만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네. 그게 근데 가기 전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추석 전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미 일찍이 만났을 수 있었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상한 일정이다 그렇게 일정이 안 봅니다. 맞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아이고.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또 박행식 에디터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뭐 잘 쉬었어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명절을 또 우리 뉴스토마토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명절 보내면서도 저도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죠. 19일. 예, 오늘, 19일.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뭐 아침만을.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19일 몇 시에 뭐가 터진다. 네. 막 그래서 더 기다렸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약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약한 게 아닌데 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이게 공천 개입이 네. 과연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만이 아니라 네, 전에 예, 재보궐선거에서 그렇죠. 자리를 먼저 주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의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명확해졌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대통령 취임 전날 5월 9일 2022년 5월 9일에 먼저 명태균 씨가 뭐 선거 사무실을 꾸려라라고 하면서 그 확신이 없으면 인테리어 막 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자리를 갑자기 뜬금없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 좀 쉬고 있던 네. 국회의원을 갑자기 창원 의창에 네. 재보궐 자리를 줬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여기는 좀 약속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었던 아. 그런 그 지점의 의문이 좀 풀렸다. 그게 풀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너 돌을 때도 이렇게 돌았으니까 네. 딴 데 가라고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다. 네. 이런 어떤 내용이 또 된다고 해석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제 소송 뭐나 법 네. 이런 문제로 좀 보면요. 예, 법적인 문제. 예,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육성에 나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뭘 보냐면 전반적인 이제 뭐 저 주변 상황이나 그렇죠. 간접적 사실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법에서도.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터졌던 말씀하셨던 그 창원 쪽으로 이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나 터졌을 때는 이게 맞냐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컨텍스트가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스토리로 된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더 확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축적이 되고 쌓이고 하면은 결국 지금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에 대한 신빙성이 법정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이제 요것만 따로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밝혀졌던 그런 의혹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의혹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가 사실은 이런 의혹들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공천 개입은 이번 총선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더 거슬러 보면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 때 또 중간에 지방선거도 있었으니까요. 네. 요것도 지금 문제고 우리가 오늘 보도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2022년도 재보궐선거 이때 그 개입된 부분이거든요. 네. 김정선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됐던 건데 일단 지금은 의혹이긴 한데 뭐 녹취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부부로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도 여사지만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을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문제 아닌가요, 이게? 대통령한테도 직접 통화했다라는 네. 어떤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에서의 또 키는 저는 또 한 명의 인물 이준석 의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 예. 당시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상한 스탠스를 취한다. 네. 왜지? 왜 김건희 여사의 선의의 조언이라고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상한 자세를 취할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의혹도 이번 후속 보도에서 좀 풀렸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그때 당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였죠. 의원입니다. 의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당대표로서 네. 그렇게 재보궐의 이 공천 개입에 자신은 몰랐다. 윤상현 의원이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다. 공관위원장이다. 라고 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개혁신당으로 창당을 했을 때 나와서 우리가 이걸 터뜨릴 테니까 개혁신당에 비례를 줘라 안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지난 재보궐에 얼만큼 뭐 개입된 거 이런 것까지가 드러나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더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 의원이라고 하죠. 뭐 네. C 의원 같은데요. 예, 이니셜 상으로는 C 의원이 남아서 뭐 3, 4일 동안 거기서 계속 이제 계속 뭐 기사도 초안도 작성하고 하면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논의가 안 맞았는데 그 부분이 그 직전 이 공천 개입이라고 할 거면 여기까지만 터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 전 거도 우리가 이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조율이 좀 어렵지 않았나 네. 그런 추측이 됩니다 저는. 자, 지금 결국 명태균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재보궐선거 때도 개입이 됐고 2022년도, 2024년도 이번 총선 때도 개입이 돼 있었고 뭐 등등이 이제 그를 확인해주는 어떤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 혼자 명태균 혼자서 저렇게 떠드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그냥 또 국민의힘이나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넘어가야죠. 그죠? 이거를 인정하고 들면 이제 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네.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통령실은 대통령 목소리가 녹음된 게 아니지 않냐, 명태균 혼자서 그러고 다닌 게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법정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간접 사실들이 사실은 악의가 맞아가면서 결국은 그러면 전반적인 정황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사람들이 진술 이런 걸 맞춰볼 때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죠, 원래.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법적인 설명을 조금 하면 법적인 거. 예. 일단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내 경선에 관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2년형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담당했던 주요 인물 중 하나가 지금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네. 임선을 처벌했던. 예, 처벌했던, 관련했던 처벌에 관련. 그래서 법리는 잘 아실 거예요. 법리는 잘 아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터진 날짜가 통화했던 날짜가 취임 바로 전에 통화한 그렇죠. 거거든요. 5월 9일 날 했어요. 취임 전날에. 예, 취임 전날에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취임할 때부터 공무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예, 그게 맞으니까 사실 오늘 터진 거 가지고 직접 연결될 수 없는 건 맞는데요. 맞는데, 근데 이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하고 비교를 하면서 잘 얘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헌재에서 말하는 탄핵 사유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사유하고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데 그 탄핵 사유는 뭐에 초점이 가 있냐면 비선 실세의 개입에 네. 초점이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여기는 공무원 임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명하고 이제 임면하는 과정에 비선 실세가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통해서 개입했다. 네. 그리고 나아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유로 적시가 돼 있어요. 네.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 그대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임기 전이다, 취임 전이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면을 떠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요 사유가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됐던 거잖아요. 예, 이게. 됐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물려가는 것이라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안이하게 대응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또 보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다른 또 내용을 보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으면 저희도 뭐 네.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내용의 또 녹취록이 있다.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이것도 곧 터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네. 이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취임 전날 네. 5월 9일부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바로 김영선 재보궐의 공천을 확실했거든요. 네. 확실히 알았거든요. 알았죠. 지금 보면. 취임 전부터 일어난 일련의 행동들인데 단 한 명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딱 오로지 김영선 전 의원만 김건희 여사와의 뭐 어떤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개입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참 여기서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순재 여사에 대해서는 육사 위의 미용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보다 더하다. 육사 위의 미용사라는 대통령 네. 부인의 평가보다 이거는 더 원천적인 힘이 근원이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여성 대통령을 2명 만들었다. 여성 대통령을 2명 만들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 명 또 있나요? 한 명은 다른- 현재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이준석 했습니까?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둘 다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육사의 미용사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위에 상황이 존재한다. 예. 지금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뉴스토마토가 뭐 레거시 우리 미디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지난번에 보도도 됐을 때 많이 받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게 더 커지고 또 계속 후속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공천 개입 의혹 때문에 분열되거나 좀 내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네. 탄핵이 벌어졌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만약 탄핵 국민이 정말 정면으로 이제 왔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괴멸적 타격을 받는지는 본인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직 그 임기 반환점은 안 넘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내분을 일으킨다거나 사분오열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 같이 죽는다는 위기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게 조금씩 이제 균열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터졌다는 것도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여기에 깊숙이 관여가 된 것 같고요. 그거 지금 핵심은 이준석 대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준석 의원 같아요. 예, 오늘 그리고 보도의 그리고 핵심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도 사실 피고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상 상황이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조용히 입다물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굳이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대통령 둘을 만들었다는 말을 또 해서 또 신비를 건드리시고 뭐 이런 걸 하고 사실 그런 쪽에서 먼저 균열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네.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준석 다시 들어와야 된다. 복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복당이냐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되 김건희 여사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여성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네.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그 지금 계산이 바쁘게 돌아가지 않을까. 어쩌면 취재의 1순위는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가장 세법이 복잡할 거예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피고인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키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게 어쨌든 다른 당의 사실상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민의힘하고 셈법도 다를 것이고 본인이 이제 이 앞으로의 전국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다시 인물이 되는 게 목표일 텐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셈법이 매우 복잡할 텐데 뭐 제가 이제 뭐 정치인이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조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하는 게 낫다. 네. 벌써 오늘 아침에 벌써 이제 SNS 네. 글을 쓰긴 썼더라고요.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자마자. 자,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법들입니다. 특검법들도 있고 오늘 본회의가 지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법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김건희 여사 예. 특검법이라든지 등등 지금 많은 법들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처리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다만 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있는 거고 아마 의사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격돌을 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부분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거는 이제 12일에 본회의 상정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국회의장이 19일로 연기한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사실 그렇게 이제 의사 일정 자체를 미루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가? 추석 동안에 민심이 과연 더 이상 두고 보고 지켜보자, 그냥 좀 두자라는 민심인가?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갤럽 기준으로 20%예요. 20.0입니다. 20%, 예. 지금 10%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이거는 국민들을 더 이상 뭐 이런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3자 추천 특검까지 받아주었는데 계속 미룬다? 핑계를 댄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더 안 좋은 모습만 비춰줄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거를 여당도 모르지 않고 또 이런 지금 공천 개입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 거 여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라는 사실을 발표되기 전날 알았어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다 보도가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대통령실 수호자로 남을 것이냐. 국회의원은요.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 대통령실을 수호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말씀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을 저는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 막을 것이다. 막으려고 네.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어쨌든 이게 현재 거부권 이전이니까 지금 이제 통과하는 거는 이제 물론 통과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현재적 국민의힘이 저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정말 통과가 돼서 이 특검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이제 막으려고 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막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여론 눈치를 좀 보긴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벌어질 상황이 있어서 당분간은 적어도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사보 노연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맞설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전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이제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들이 지지율이잖아요. 네. 지지율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 저는 이 정권은 사실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지지율에 네. 연연하지 않는 거고 지금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와 말씀을 네.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최근에 이제 연휴 전입니다만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네. 건국절 관련해서 이 헌법에 대해 물어보니까 후보자가 17초간 침묵한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헌법의 명문으로 있는 내용이잖아요. 4.19의 관계 그다음에 3.1 전문에 있어요. 전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이 그걸 뭐 네, 헌법재판관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네.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이런 헌법재판관이 돼서 네. 이제 예를 들어 탄핵이 됐던 뭐가 됐던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이분이 판단을 한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결국은 이게 지지율이 얼마가 되든 이거를 수사를 하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증거 수집한 다음에 탄핵이 된다면 헌법재판관소에서 할 텐데 그렇죠. 거기서 다 막힐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전하면 그게 걱정이 안 되면 지지율이 0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예. 거기서 탄핵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저는 별로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아하. 9인 중에 6인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되는데 6인 지금 번호 봤을 때는 6인이 뭡니까? 네. 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찬성을 네. 하긴 했었지만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개인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판단이 지금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대도 뭐 없다고 봐야죠. 네. 어떻게 헌법에 있는 내용 자체를 말 못합니까? 우리가 다 헌법 공부를 했지만 헌법 전문에 나온 거고 예전에 암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을 외워야지만 외워야지. 객관식 시험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칠 수 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말 못할 정도의 재판관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국민들이 다시 탄핵을 겪는다 안 겪는다 떠나서 제발 그만 좀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야당과 대화를 하고 네. 정말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말 마지막 보루다. 국민들이 최종적으로는 사실 지난번 탄핵 때도 국민들이 결정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이 차마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네. 뭐 지금 현 정부가 뭐 탄핵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제대로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 전국을 좀 이 혼란을 멈춰주길, 이 의료 대란을 멈춰주길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 인식부터 좀 제대로 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 편을 좀 많이 들어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행보를 좀 지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 내 이러한 움직임,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어쩌면 좀 바로미터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셔서 그런 건가요? 홍준표 시장이죠. 네, 현재 대구 시장이요. 대구 시장이시죠. 네. 홍준표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기를 노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이 이런 행보들이 최근에 계속 보였던 행보들이 차기를 노리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말 문제가 돼서 정말 뭐 탄핵이 정말 뭐 이슈에 떠오르고 소변을 떠오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그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이런 뭐 결국은 뭐 이게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닥치면 사실 승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런 자기의 이제 차기 대권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염두에서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그리고 이게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얘기 이거는 우리 뉴스토마토 이 기사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 불어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시장도 비록 자기 정치를 하는 분이지만 네. 자신의 그 정치 입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발언이겠지만 더 이상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뭐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김건희 여사의 지금 보여주는 이런 행보에 과연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오늘 내일 가장 짧은 시간 네. 내로는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레거시 언론이라고 부르는 기성 언론들이 어떻게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동안 최근에 이번 정권에 이제 언론들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불만 많으신 분 많을 텐데 네. 이런 여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나 취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뉴스토마토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만 봐서 받아 쓰는 것만 할지 아니면 더 추구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기준에서는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계속 정치적 이슈가 터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뭐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뭐 또 내수 상황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정치적으로 균형을 잡아갈지가 중요한 이슈를 갖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좀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50만 구독자 이벤트 지금 52만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방송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베프의 촉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해문 또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네. 우리 목사님도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그런 의미. 그래서 예.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뭘 또 멀기도 하고요. 예, 예, 우리 형님들한테 가기도 너무 멀어서 아, 예.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멀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흠. 이제 오늘 마치고 바로 또 이제 네. 또 어디 여행 모시고 이제 가이드하러 가야 됩니다. 뭐 명절 동안 저희 뉴스토마토를 기다렸던 네, 분들이 네, 많았어요. 누가 하여튼 뭐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닌데 19일 날 아침에 공개하겠다. 뉴스 후속 보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스님? 뭐 봤습니다. 예. 예.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은?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네. 심화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네.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제가 가진 그 의견이라 그럴까요? 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명품백 사건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네. 이제 주 이슈에서 이제 빠지셔서 그 카메라에서 이제 나가셔야 될 타임이 와서 좀 아쉬우시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석 명절을 계기로 다시 그 국면 전환되면서 카메라의 주 이슈 테마로 다시 한번 데뷔하신 거에 대해서 야 참 그 세간의 이목이 주목도가 저렇게 높으신 분이 아마 그 한국 현대사에서 없지 않았나. 계속해서 카메라에 이른바 주연의 역할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막 계속 끌고 나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뭐 다 어쨌든 다니고. 다시 한번 주연으로 캐스팅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축하드릴 놀랐습니다. 일이네요. 두 번째는 저 사건이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뭐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가운데서 쓰냐 대통령보다 더 앞에 서 가지고 이렇게 쓰냐 하고 뭐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그 뭐 이른바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류 네. 혹은 뭐 명품백 사건도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라고 한다. 요번에는 공천 개입이라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또 판이 커졌다. 판이 커졌다고 아니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보도의 좀 주된 내용은 이번 총선도 그렇지만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할 때 그때부터 개입을 했다. 네. 중간 지방선거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잖아. 막 네. 이렇게. 근데 그걸 잘못 전달한 게 아닌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다른 분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명태균 씨가 보도 전에 우리 아침 보도 전에 네. 계속 부인하고 뭐 뉴스토마토 뭐 신빙성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에 비해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자들이 뭔가 보도 하나를 할 때 다 내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다 내보내서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 던지고 반응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명태균 씨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건 잘못 걸려든 거다. 이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했거나 했던 내용이 녹음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제공한 게 아니에요. 명태균 씨의 그 녹음한 사람, 뭐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을 명태균 씨는 뭐 내가 거짓말한 거다, 허풍 떨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게 보기에는 정황상 너무나 그러니까요. 확실하거든요. 아직 공천도 안 됐는데 고향에 그 시던 사람이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 받을 거니까 본 그 사무소 인테리어 하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정황적 증거가 되지 계속 않을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좀 미디어에서 좀 받아서 취재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준석 의원도 여기 좀 핵심으로 좀 깨어있기 때문에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영화로 치면 이제 도입부예요. 도입부. 네, 딱 도입부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간가는 이제 네. 흥미진진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네. 추석 때 김 여사 관련돼서 제가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그 김 여사님이 그 제 말 좀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보기도 한다고 예.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네. 아까 앞에 김 여사님 추석
그 인사하는 영상인데 한 번 더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요거 저 네. 사진은 이제 사람들이 개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사진이 굉장히 그 변화가 사실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뭐가 거보다. 변화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병풍이 지금까지는 전부 1월 5봉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민주공화국에서 제왕의 상징인 1월 5봉도를 뒤에 세우고 명절 인사라고 제가 강력하게 비판해 왔거든요. 근데 그 제 얘기 들은 날 뒤에 이번에 모란으로 바꾸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말 그래도 좀 듣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저 모란으로 바꾼 거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저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네. 저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 선덕여왕이 모란을 이렇게 당나라에서 이렇게 모란을 보내왔다는 고사가 있기도 한데 저 모란 보면서 갑자기 저 선덕여왕이 생각나는데 또 선덕여왕 연결됩니까? 김건희 여사와 선덕여왕이 오버랩되는 그 느낌을 저에게 주어서 아주 그 재미있게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저 1월 5봉도 병풍이 사라지고 모란 병풍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주 아니 속으로 스님 욕하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스님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제왕적 상징인 그 병풍을 쓰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선덕여왕 관련된 모란 병풍을 썼다. 이것도 참 딜레마네요. 제왕보다는 여왕이다. 뭐 이래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 해석은 아니니까 스님 해석이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바꿀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 뭘로 바꿀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신 스님 말씀은 주목을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스님은 좋으신데 저는 뭐냐고 맨날 이렇게 나쁜 소리만 하고 큰일 났네. 자, 김건희 여사 지금 뭐 명절 동안도 활발하게 좀 활동도 하고 다만 이거 관련해서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도 좀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활발한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거는 못 참고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저는 그 타이타닉 같아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이요? 그거 있잖아요. I am king of the world 이거. 예. 나는 왕이로소이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뒤에 병풍 바꿨다고 하는 거를 네. 그 스님을 속으로 욕하면서 내가 왕 맞는데 이걸 바꾸라고 굳이 그러다가 선덕여왕이 나온 게 아닌가 그 선덕여왕이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저는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이분들이 뭔가가 준비가 돼 있다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령 이야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계엄령 이야기가 한참 나왔던 것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선거가 계엄령이 발표되면 계엄령이면 뭐 선거도 미뤄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지금 뭐 지난번 기시다가 와가지고 뭐 그 비상시에는 뭐 군이 같이 뭐 협력할 수 있다 MOU도 체결했다고 네.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북한을 뭔가 공격하고 북한과의 대립 관계에서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염려스럽고요. 무섭다, 염려스럽다 이렇게. 자, 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공개 행보하는 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작년 그 연말 4.4분기부터 금년도 4월 달까지 일체 공개 행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약 50일간의 잠행 때는 왜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드높았고 맞네요. 그 뒤에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 왜 지금 공개 행보를 하냐고 하는 이 양쪽 다의 이제 비난을 받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비난을 받을 건 어차피 욕먹는 거 그냥 나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와 김 여사가 움직였을 때 이게 대중들의 반응, 미디어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15사단인가 강원도에는 군부대 방문하셨어요. 군부대 방문하셨어요. BTS 멤버도 군악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같이 사진 찍었는데 거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BTS 뭐 군악대 근무한 사람의 근황까지
전달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움직이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만 가셔도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과감하게 공개 행보를 통해서 이 난국을 내가 스스로 타결하겠다는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 근데 그 좋은 주목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비호감 주목도. 그래 그것도 낮다는 거예요? 비호감 주목도라도? 원래 좋은 것과 싫은 거는 백지장한 차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돌파한다라는 그런 집중 생각이죠. 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나빠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스님이 그 여사님이 참 우리 방송 보신다고 너무 이게 좋은 이야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잘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가고 싶으신 생각이신가? 아니겠죠. 저는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걸 보면서 혹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 아니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부러울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당선이 되거나 된다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바뀔지 뭐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튼 그걸 좀 꿈꾸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직전 조사는 20.000% 갤럽 조사입니다. TK도 안 좋고요. 70대도 안 좋고요. 부울경은 거의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1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지율에 연연 안 하시는 분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이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피력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의료 대란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본인의 신념과 철학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카르텔을 깨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지금 응급실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을 수습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중재안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카르텔을 까겠다고 다시 한번 피력하셨거든요. 카르텔을 깬다는 것은 누구와 맞서서 싸워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도록 뭘 교정하겠다는 입장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런 입장이 나면 지지율은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층 TK 또 그리고 70대 여기서도 좀 싸늘하다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국정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다. 예. 뭐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실은 이전 같았으면 빠져도 진즉 빠졌을 거예요. 일본 관련한 뭐 독도 문제라든지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의료 붕괴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빠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자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밀리거나 우리가 빠지면은 진짜 또 탄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지지하고 버티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보여요. 뭐 저한테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은 본인의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뭐 스타일을 바꾸거나 뭘 바꾸거나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현실 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도나는 회사들도 보면 회사의 사장만 잘 될 거라고 끝까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다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가장 문제점,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대란인데 이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 응급실 문제 더 커졌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던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 부분의 성과가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역할 같은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그러니까 상황에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너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권투에 비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파이터고 한동훈 대통령은 아웃복서예요. 아웃복서다. 근데 옛날 뭐 80년대 전설적인 복서 마빈 해글러와 네. 레너드의 경기 아. 같아서 한동훈 대표는 아웃복서이기 때문에 계속 스텝을 받으면서 때릴 듯 하다 끝내 때리자고 또 도망가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맷집이 좋은 인파이터예요. 그래서 네. 계속 막 누군가를 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대란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 패고 한동훈 대표는 가서 좀 달래다가 달래지 않고 네. 하는 그런 양동 작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이 오른 의료계가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아마 저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습니까? 의료계가 쉽게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그러시던데요. 제일 우리 사회에서 대화가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고 네. 또 하나는 뭐 정치인인가 누가 그러던데 제일 말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하고 싸움 붙었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 네, 그러니까요. 출신들이니까요. 그러고 네.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상황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한동훈 이제 대표는 말 그대로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정 책임의 일부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전 스타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아웃복사라고 하셨는데 네. 기사에 보니까 저도 보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박단 비대위원장인가가 나는 한동훈 연락 받은 적 없다. 네. 그런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광재 대변이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는데 했었거든요. 예. 나는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계속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온 것도 심각한데 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이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특수부 검찰의 특징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안은 제대로 뭔가 뛰어들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기사 통해 가지고 기자들 통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기사로 마사지하고 이제 그게 계속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뭐 실제로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언론 플레이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1일 또 DJ 같이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공개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네. 본다면 예.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예. 너무 복잡해서 풀 수 없는 매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매듭을 푸는 자는 소아시아 지중해 일대에 아시아를 정복하는 제왕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 신탁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그 매듭을 발견해서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매듭을 끊어버려죠. 예. 잘라서 예.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아시아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그 그리스 신화의 전설이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제가 볼 때 이 얘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가 해준 거 아닌지 몰라요.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풀리지 않는 매듭인데 이거를 한 칼에 내가 잘라보겠다라고 했는데 한 칼에 자른다면 아마 의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가지고 정말 카르텔을 깨는 좋은 최고의 그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저게 칼이 묻으면 안 잘린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죠. 못 자르면 이제 저거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씀까지.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당했어요. 네, 피살 위기를 넘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놀라워요. 골프장이었죠?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살 시도를 했다는데 또 이걸 써먹으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네. 들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뭐 그런 쪽으로도 능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랬다가 또 다시 뭐 이제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실은 그 정치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무슨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예. 그래 두 번이나 이렇게 사실 그러게요. 저 두 번째 암살 위기, 제가 관심 있어서 좀 봤는데 네. 제가 가진 의문은 저 사람이 트럼프 골프 치러 간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비공개 회동이어서 예. 경호국에서도 그렇게 보안 요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이 없었던 회동인데 저 사람 어떻게 알았는가 보면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 트럼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저기도 이제 복잡 다단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사건으로 트럼프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계획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 그 보면 해리스가 토론 이후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트럼프 측이 거꾸로 결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ABC 방송의 토론 진행이 편파적이었다. 네, 그 왜 얘기하죠. 트럼프에 대해서만 3대1이었다. 이렇게. 팩트 체크 아니야. 나의 3대1로 싸웠다라는 지금 트럼프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박빙의 승부에서 트럼프 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스님은 계속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 네. 뭐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 그 일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이거 혹시 그거 뭐 자작자작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서로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큰 어떤 지각 변동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 전문가 평론가라고 해서 다 맞추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저는 뭐 큰 영향은 별로 없지 않을까. 자, 뭐 미리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예측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미국 대선? 대선이요? 네. 미국 대선의 진짜 핵심 미국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주 이슈가 저는 미국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미국 인플레이션과 그 물가 문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인종 문제라든지 네. 뭐 낙태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그 작년에 한번 금년도 한번 물가가 150% 올랐어요. 맞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 대선의 주 이슈인데 거기에 입각해서 보면 이걸 타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 표 결집의 원인이 되고 선거의 주 이슈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가 아직까지 답변 내놓고 약하다. 있지 못하고 트럼프가 있습니다. 더 세 보인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해리스 내놓지 못하고 기회의 경제를 역설하고 계신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하시던 거고 경제. 그 트럼프가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저는 그렇게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우리 스님은 네. 그래도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되면 될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어떤 외교나 이런 걸 보면 북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또 일본하고 이렇게 맨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의 서열을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의 욕망, 일본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렇죠. 부합하는 예.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지지할 수도 없고. 딜레마네요. 네, 진짜 큰 우리나라만 딜레마 생각해 보면 트럼프 낫다는 네, 거죠. 차라리. 우리 목사님 생각입니다. 네. 차라리 김정은하고 좀 빨리 친하게 해가지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뭐 그게 또 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뭐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그런 정책 그 결정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보여줄 어떤 그런 액션 뭐 혹은 혹시 뭐 합니까?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진짜 뭔가를 확 타결을 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의 구도라면은 결국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아직도 트럼프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냐 트럼프가 아니냐 이거라면 트럼프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미국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뉴스인사 프라임 원래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은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올 테니까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